1973년 사막 위로 치솟던 유가 그래프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랍 산유국들이 밸브를 잠그자 미국의 주유소 앞에는 자동차가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그날 이후 세계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비슷한 장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란 공습은 중동의 국지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도발적인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에너지 반도체 자본 시장이 하나의 전장으로 묶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늘 긴장의 중심이었고 미국의 군사행동도 처음이 아닌데 왜 이번이 다르다는 건가? 맞습니다. 폭격 자체는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밍과 구조가 다릅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누가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지, 누가 금융 관문을 잠그는지, 누가 기술 표준을 쥐고 있는지, 야의 힘은 항상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위에서 이동합니다. 2024년 미국 법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트럼프 대선 캠프 해킹과 정보 유출 시도였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로 선거를 훼손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문제? 맞습니다. 석유 문제?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이버전과 선거 개입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은 단순한 지역 위협이 아니라 복합 안보 리스크로 재정의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미국이 이란 하나만을 보고 움직였을까요?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미국에 대한 외교적 스탠스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같이 미국을 견제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공격받았을 때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국가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 비유입니다. 당신이 대기업 CEO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핵심 공급망이 특정 해협에 묶여 있고 글로벌 금융망은 경쟁사가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 특허는 상대 진영이 쥐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 공습 이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통화하며 주권 국가 지도자 살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행동은 없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수송로, 금융 제재, 기술 통제라는 세 개의 레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총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잠그는 순간 시작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중동 분쟁의 재현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통제권을 둘러싼 시험전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지만 그 충격파는 중국의 에너지 동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갈등이 에너지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기술, 자본시장으로 확장된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무역 분쟁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인프라 전쟁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사막에서 바다로 옮겨보십시오. 지도의 한가운데 이란과 오만 사이에 좁은 물길이 있습니다.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 이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이 오갑니다. 숫자로만 보면 통계처럼 보이지만 구조로 보면 동맥입니다. 그리고 그 동맥 옆에 이란이 서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자국 석유 소비의 약 70%부터 75%까지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약 44%가 중동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미국이 정말 모를까요? 중국의 에너지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공장은 전기로 돌아가고
정유는 여전히 상당 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도 철강, 화학, 해운은 여전히 석유와 가스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유가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는 거대한 서버팜과 같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가 돌아가지만 전원 케이블은 몇 개의 메인 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인 라인이 바로 중동 에너지입니다. 만약 그 케이블이 흔들린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뛰고 선박 우회가 시작됩니다. 물리적 봉쇄가 아니어도 됩니다. 위험만으로도 비용 구조는 바뀝니다. 여기서 당신이 봐야 할 것은 군함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전쟁은 항상 비용을 통해 확산됩니다. 중국은 물론 바보가 아닙니다. 2025년을 앞두고 전략 비축유를 확대했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러시아, 아프리카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상업 재고만으로도 약 50일 안팎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50일은 영구적 해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7억 6천만 톤 수준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통과 물량과 이란 관련 우회 물량을 합쳐 약 50%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전체 소비의 40% 가까이가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40%.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산소 공급량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오르고 수출 가격이 흔들리고 환율 압박이 커집니다. 그 다음은 금융시장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라는 글로벌 레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세금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산업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순수입국에서 사실상 에너지 패권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쟁자의 동맥을 흔들면서 자신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략적 양보를 고민하거나 여기서 갈등은 중동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에너지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시대라면 어떤 산업이 먼저 흔들리고 어떤 자산이 먼저 재평가될까요? 이란 공습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급소가 어디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판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은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흐름에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훨씬 전부터 중국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조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자본 차단.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대중투자 제한 규정. 이 조치는 단순히 중국의 물건 팔지 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의 돈도 넣지 마입니다. 대상은 세 가지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이 분야들은 왜 중요할까요? 기술은 21세기의 군수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철강과 석유가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칩과 알고리즘이 미사일과 드론, 감시 체계를 만듭니다. 재무부는 이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역량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술 투자 자체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구조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본은 혈액과 같습니다. 기업은 돈이 들어와야 성장합니다. 투자 제한은 산소 공급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기술 스타트업이 미국 벤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해외 연기금이 중국 AI 기업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성장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미국인의 연금 자금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은퇴 자금, 노후 자산, 국민의 돈. 이 단어들이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여론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퇴직연금이 경쟁국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경제는 도덕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투자는 더 이상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의 문제, 대체제의 문제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 흐름이 정치적 기준으로 재단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분절됩니다. 달러 블록과 위안 블록, 서방 기술망과 중국 기술망. 마치 인터넷이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각국의 방화벽과 규제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갈등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란 전쟁은 에너지 레버를 건드렸습니다. 자본 차단은 기술 성장의 레버를 잠깁니다. 에너지와 자본이 동시에 압박받으면 중국은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이 적용됩니다. 글로벌 자본이 블록화된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쪽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금융 주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총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 승인서가 거절됩니다. 이제 전장을 중동에서 워싱턴으로 옮겨보십시오. 트럼프는 이란을 폭격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 대선 개입을 언급합니다. 보통 전쟁 명분은 핵 개발, 테러 지원, 지역 안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거 개입이 추가됩니다. 이 지점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2024년 미국 법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를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로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내 선거를 건드렸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배후의 큰 손은 중국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표 시스템, 우편 투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혹이 겹치면서 이야기는 단순 외교 갈등을 넘어 국내 정치 구조로 확장됩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과 선거 제도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프레임이 강화된다면 대통령은 비상 권한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제재, 자산 동결, 거래 제한, 통신 규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업 비유로 바꿔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긴급 대응팀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고 보안 규칙을 즉시 변경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편 투표입니다. 그는 이를 부정의 온상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회 승인, 주정부 협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외부 개입 프레임이 겹치면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란 공습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구조 재편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중간선거 전에 선거 규칙이 변경된다면 그 파장은 미국 내부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항상 자본 이동을 유발합니다. 선거제도 논쟁이 격화되면 달러, 국채, 주식시장 변동성은 즉각 반응합니다. 여기서 갈등의 축이 바뀝니다. 에너지 화살표, 사이버 화살표, 선거 화살표 제도. 당신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통제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통제하는 쪽이 금융, 기술, 자본 흐름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상사태를 통해 중국 관련 자본 흐름을 더 강하게 제한한다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상장, 달러 접근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 공습은 표면입니다. 그 아래에는 선거, 금융, 제재 권한이라는 더 깊은 레버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은 외부를 향해 발사되지만 권력은 내부 구조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은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흐름에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훨씬 전부터 중국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조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자본 차단.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대중투자 제한 규정. 이 조치는 단순히 중국의 물건 팔지 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의 돈도 넣지 마입니다. 대상은 세 가지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이 분야들은 왜 중요할까요? 기술은 21세기의 군수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철강과 석유가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칩과 알고리즘이 미사일과 드론, 감시 체계를 만듭니다. 재무부는 이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역량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술 투자 자체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예 여기서 하나의 구조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본은 혈액과 같습니다. 기업은 돈이 들어와야 성장합니다. 투자 제한은 산소 공급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기술 스타트업이 미국 벤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해외 연기금이 중국 AI 기업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성장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미국인의 연금 자금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은퇴 자금, 노후 자산, 국민의 돈. 이 단어들이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여론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퇴직연금이 경쟁국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경제는 도덕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투자는 더 이상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의 문제, 대체제의 문제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 흐름이 정치적 기준으로 재단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분절됩니다. 달러 블록과 위안 블록, 서방 기술망과 중국 기술망. 마치 인터넷이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각국의 방화벽과 규제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갈등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란 전쟁은 에너지 레버를 건드렸습니다. 자본 차단은 기술 성장의 레버를 잠깁니다. 에너지와 자본이 동시에 압박받으면 중국은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이 적용됩니다. 글로벌 자본이 블록화된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쪽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금융 주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총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 승인서가 거절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증시 압박. 2025 년 4월 기준 약 280개의 중국 본토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8,8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상장 기업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기업이 달러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SBC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은 미국에서만 거래되는 ADR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 이 기업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이 아니라 자본 접근 경로 상실이라는 구조적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DR은 일종의 해외 창구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우회 통로입니다. 이 창구가 닫히면 글로벌 자금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골드만삭스의 ADR 상장 폐지, 리스크 추정치는 약 66%,
세에 완전히 반영될 경우 평가가 9%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66%. 이 숫자는 시장이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알리바바, JD, PDD 같은 대형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닙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 ETF, 연기금 포트폴리오가 강제 재조정됩니다. 수동 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유동성은 축소됩니다.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 배관을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도시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면 차량은 우회로로 몰립니다. 우회로는 혼잡해지고 물류는 지연되며 비용은 상승합니다. 증시 상장 폐지도 같습니다. 자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 경로가 바뀌고 마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찰은 결국 할인율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이 에너지 레버로 비용을 흔들고 자본 레버로 성장 통로를 압박합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 속도는 둔화됩니다. 달러 기반 M&A, 해외 투자, 기술 인수 전략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문장은 외교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시장에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갈등의 스케일은 더 커집니다. 이란 공습 화살표, 에너지 압박 자본, 차단 화살표 기술 성장 억제 증시, 압박 화살표, 금융 연결망 재편. 이제 단순한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달러 시장 접근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시대라면 어떤 국가와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고 어떤 쪽이 할인될까요? 자본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권력과 함께 이동합니다. 지금 그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술 봉쇄. 2022년 미국은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기술 접근을 정밀하게 제한합니다. 핵심은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공정은 사실상 신규 투자가 봉쇄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 성장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반도체를 정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자동차, AI 서버, 미사일, 위성.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는 칩 위에 있습니다. 만약 전기 공급이 제한된다면 기계는 존재해도 성능은 멈춥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칩 접근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동맹국 장비 기업의 대중 수출도 통제합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기업을 넘어 생태계 레벨로 이동합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 파운드리는 대만과 한국 조립은 중국. 이 복잡한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하나의 노드만 차단해도 전체 속도는 느려집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이 AI와 군사기술에서 자립을 가속화하려는 순간 첨단 공정 칩이 막힌다면 속도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도 대응합니다. 국산 장비 개발, 구형 공정 최적화, 설계 혁신.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수십 년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장비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F1 레이싱과 같습니다. 엔진 설계, 연료, 타이어, 트랙 데이터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한 요소라도 뒤처지면 전체 랩타임이 밀립니다. 여기서 다시 이란 전쟁을 연결해 보십시오. 에너지 압박은 비용을 흔듭니다. 자본 차단은 투자 속도를 늦춥니다. 기술 봉쇄는 혁신 상한을 설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구조적 압력.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레버가 더해집니다.
에너지 통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 당화도 상승합니다. 이란 공격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기술 자본 3축을 동시에 흔듭니다. 이 시점에서 갈등은 더 이상 양자 간 경쟁이 아닙니다. 인프라 블록 대 인프라 블록의 대치입니다. 미국 중심 기술망과 중국 중심 기술망, 수출 통제는 점점 정교해지고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카드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기술 주권 협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의 산업 표준은 어느 블록에서 정의될까요? AI 칩, 통신 프로토콜, 배터리 소재. 표준을 정의하는 쪽이 로열티를 받고 공급망을 통제하고 생태계를 설계합니다. 이란에서 시작된 긴장은 결국 반도체 클린룸 안으로 스며듭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공정 미세화와 전력 당화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당신의 위치로 돌려보십시오.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국가라는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국면은 단순한 외교 줄타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반도체, 금융이 하나의 묶음으로 재편되는 구조 속에서 한국은 핵심 노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 물량은 중국 540만 배럴, 인도 210만 배럴, 한국 170만 배럴, 일본 160만 배럴 수준입니다. 한국 역시 이 좁은 해협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의 석유 화학, 정유, 발전 당화는 중동 리스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출 당화가 흔들리고 원가 압박은 곧 기업 마진과 증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에너지 동맹에 의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기술 동맹의 핵심 축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일까요? 기회일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중간에 위치한 전략 노드는 프리미엄을 받을까요? 아니면 압박을 받을까요? 역사를 보면 둘 다입니다. 냉전 시기 일본과 독일은 미국 블록의 산업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략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 동시에 기술 동맹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첨단 공정, AI 반도체, 장비 생태계 확장. 이제 갈등의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긴장은 에너지 화살표, 자본 화살표, 증시 화살표, 기술 화살표, 인프라 블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총알이 아니라 달러로,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로,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과 서버팜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느리게, 그러나 깊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 변화는 단순한 뉴스 이벤트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바꾸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국가, 기술 표준을 설계하는 기업, 정치적 블록 중심에 위치한 자산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정학적 회색지대에 놓인 공급망은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십시오. 이 갈등은 단기간에 끝날 충돌이 아닙니다. 2026년 이후 미중 관계는 더 이상 관세 몇 %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투자, 조달, 기술, 안보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입니다. 기업은 어느 블록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국가는 어느 표준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단순한 지정학 뉴스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 재편의 초입으로 해석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강계에 서 있습니다. 물살은 아직 완전히 거세지 않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에너지 동맥을 통제하는 쪽입니까? 기술 표준을 설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무역 분쟁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전환은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파도가 눈앞에 닥칠 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원주 후,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I, 더 원주 후, shape the future.